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부터 정확하면 9월부터 문화교양학과장을 맡게 된 서영서 세계사 담당 이우창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서 저의 어색함과 마다듬 등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 학우님들 위해 말씀드리면은 이걸 보실 때쯤에 이제 중간고사를 걱정하고 계시겠죠? 네, 저도 학우님들의 약간 걱정을 보면서 위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교TV에서는 짐작하실 수 있듯이 중간과제물에 대해서 각 선생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또 요령 같은 것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김재영 선생님부터 한번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지, 또 그 과목에서 중간과제물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혹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명을 맡은 김재형입니다. 제가 맡은 교과목 중에 이번에 중간과제물이 있는 거는 두 과목인데요. 하나는 열린사회와 21세기, 또 다른 한 과목은 성사랑 사회입니다. 이 두 교과목 모두 제가 제시한 참고문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독후감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식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독후감 쓴 지 20-30년이 지났는데 독후감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딱히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형식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내용들은 좀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책을 선택한 이유이겠죠. 이런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 외부에서 강요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라던가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약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략의 어떤 줄거리라던가 중요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리를 할 때 그냥 마냥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사회와 21세기라고 하는 교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독후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열린사회와 21세기라고 하는 교과목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교재를 읽으신다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이제 중요성이 약해지는 것 같은 뭐 마을이라던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또 복원했을 때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책을 읽으시고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혹은 여러 가지 현재의 어떤 이슈들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본인들의 경험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과 자신의 경험들, 생각들, 또 주변에 일어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런 것들도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의 주장, 핵심 주장이 무엇이고 이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근거들은 뭐 교재의 내용이나 혹은 본인의 경험들에 근거를 해서 쓰시면 좋은 독후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가능 여부인데요. 제가 이제 내는 중간 과제물 중에 어떤 것들은 AI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도 있지만, 독후감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AI를 사용하지 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의 경우에는 AI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 불가입니다. 분량은 A4 용지 4장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11포인트, 줄간격 160이고요. 그 다음에 독후감 쓰실 때는 먼저 어떤 책을 선택을 했는지 그 제목을 먼저 제시를 하고 과제물을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사랑 사회입니다. 성사랑 사회도 사실은 이제 독후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후감에는 형식은 없지만 선택한 이유라던가 대략의 줄거리, 현재 어떤 문제라던가 자신의 경험들을 연결시킬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들, 이런 내용들이 독후감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성사랑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독후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그 참고문헌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성사랑 사회가 가지고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주장들, 시각들을 염두에 두고 독후감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사랑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의 문제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갈등들 같은 것들, 혹은 남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편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기본적으로 성사랑 사회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 혹은 동성 사이의 어떤 친밀함, 사랑,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가족,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제 가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돌봄의 문제는 가족 내 친밀한 사이 내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제도적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건 어떠한 남성 또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독후감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독후감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이고요. 분량은 A4 4장 분량이고, 아마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과제문을 내면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바로 뭔가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독후감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대부분은 표절 프로그램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각만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남기현 선생님. 남기현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과목은 이제 3과목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2과목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과목은 이게 제가 좀 관리만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과학입니다. 과목명이요. 그리고 문제는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고르시는 겁니다. 4개를 다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만 골라가지고 3,200자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400자 분량 꼭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네 문제가 가습기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다음에 빅뱅 통한 우주 탄생 과정,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과 이제 코비드19를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고르셔가지고 이제 3,200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과제 작성 지시사항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적어주시고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글 MS 워드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PDF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PDF도 글자 수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처 꼭 밝혀주시고 교재를 쓰시는 경우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김재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표절 같은 경우는 그쵸,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조식 표기는 안 됩니다. 뭐뭐 했음, 가로 열고 1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서술형 뭐뭐 했다, 그쵸, 문단형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항상 이거는 제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텐데 꼭 올리실 때 답안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이 인간과학인데
예를 들어서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답안을 올리시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예,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과목에 맞는 답안을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인간과 과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육학과 학우님들 기준으로 1학년 과목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인데요. 저는 이제 중간과제물은 거의 유사하게 내는데요. 교재를 읽고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학년 수업인 전통사회와 생활문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드리고 거기에 문제를 다 주어진 양식에 맞게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이 저는 좀 긴데요. 그거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 현장을 찾아서 같은 경우는 5문제인데요. 각각 6점씩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통신사 관련된 거, 두 번째는 황포공원 그리고 황포탄 의거 관련된 거, 상해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의 백의종군, 그 다음에 유배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래서 반드시 교재를 확인하시고 제가 정해드린 분량으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문제가 A4 반매입니다. 17에서 20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내 진공작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를 A4 한 장으로 작성하시고 나는 유배지는 너무 싫어. 이래가지고 3줄로 작성해 주시면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교재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분량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제 지시사항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꼭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재가 아닌 인터넷이나 다른 저서는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재에서 이 문제가 어디 쪽에 있고 그 장에서 이것이 해당되는 장에서 어느 부분에 있고 그 장을 찾아서 그걸 다시 제가 드린 어떤 제약 조건 안에 요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교재만 적으시고요. 근데 대신에 각 문제별로 문제 답안 적으시고 끝에 교재에 어느 부분을 사용하셨는지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학우님들이 가끔씩 계세요. 우리 문화교육 학우님들은 아니셨는데 왜 교재 쪽수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를 차감하느냐? 차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해당 책 그리고 우리 교재가 되겠죠. 거기서 해당 문제를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학우님들께서. 그리고 그 찾으신 부분을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쪽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쪽수가 적혀지지 않고 모호하게 되면은 점수가 차감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 및 작성 시 지시사항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학년 과목이었습니다. 역사 현장을 찾아서였고요. 전통사회와 생활문화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동일한데요. 이것은 총 3문제입니다. 아무래도 3학년 분들이시니까 좀 긴 호흡에 글을 요약하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드렸고요. 첫 번째는 농업노동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한복과 관련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선시대 때 민소, 소장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교재를 찾으시고 그 내용을 이제 요거는 A4 각 문제마다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을 좀 맞춰주시고요. 이건 역시 교재 외의 것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재의 출처를 반드시 적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도 과제 작성 및 지시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우님들께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난 학기 기준으로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채점하는 거에는요. 표절이 좀 문제가 됐죠. 그런데 표절 같은 경우가 지지난 학기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위키디피아를 전제한다든가 아니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전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그 어떤 사이트에서 이걸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난 학기 때부터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신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애매한 글이 답안이 올라오는데요. AI로 작성하신 경우입니다. AI로 작성을 하셨을 때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 뭐냐면 저는 제가 드리는 문제는 우리 교재 있잖아요. 교재의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황포탄 의거의 현장에 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AI가 아는 내용만 아주 그럴듯하게 적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점수를 차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습득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 약간 애매한 지식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풀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점수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분량을 맞추기가 어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로 활용하시겠다 싶으신 우리 학우님들은 활용을 하신 후에 일단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교재의 내용을 다시 보시고요. 교재의 내용과 AI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AI에서 적어준 것을 A4라든가 MS 워드에 저기 한글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옮기셔가지고 제가 드린 분량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의 쪽수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걸 다 아는 분이 그냥 하는 게 네, 맞습니까? 그냥 학우님들께서 찾으셔서 분들도 있습니다. 예, 찾으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 때 군장 같은 경우에 한국사 2에서 군장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영어로 가로 열고 리더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 군장을 리더라고 쓰는 거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매한 단어거든요. 그거는 저희 교재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수대첩에 몇 명이 죽었다는 거 모호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요. 교재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쓰시는 거죠. 그럼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썼다 내가 쓰겠다 싶으면 반드시 교재랑 대조를 하셔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차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약을 하는 거는 학우님들이 글을 쓰는 연습이시기 때문에 책을 읽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를 학우님들께서 그 주어진 틀 안에서 학우님들 글로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아무래도 학우님들 쓰시는 이게 교재 요약이다 보니까 학우님들 간에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표절률이 좀 올라갑니다, 제 과제는. 근데 그거 다 감안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 후반대에서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 앞부분을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재 앞부분을 그대로 적으시면 뒤에 부분의 그 내용이 빠지게 되거든요. 분량을 맞추시다 보면. 그럴 경우에 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점수를 차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학우님들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느 내용의 교재에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쪽수를 잘 적어주시면 반드시 좋은 점수가 있을 거라는 거 제가 확신드립니다. 예, 제 과제는 설명은 이상입니다. 네. 혹시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학우님들이 많이 저지르시는 감점 요인 실수라는 하는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분량을 정말로 분량을 많이 쓰면 감점하나요? 분량 적게 쓰면 감점하나요? 이거가 가장 또 큰 문제거든요. 근데 분량을 예를 들어서 한 줄 정말 한 줄 두 줄 늘어나신다고 해서 큰 감점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명확하게 차이가 날 경우.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중요시하는 이 과제 지시사항에서 보시겠지만 분량을 조절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하나의 그 어떤 점수 그 배점의 어떤 좋은 글의 근거로 제가 삼기 때문에 요거 기준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처를 가장 많이 불만 가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처를 왜 귀찮게 이렇게 다 적게 하냐. 다른 과제는 참고 문헌으로 끝에 하나만 적게 한다. 하지만 각각 그 문제 출제의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출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분량도 최대한 지켜주시고
그 분량을 지키도록 제가 요구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글이 좀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이상하다. 남기현 선생님이 분량을 분명히 17줄에서 28줄쓰라 그랬는데 이게 더 늘어난 것 같아. 그러면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글을 보면서 이거를 맞추는 과정에서 분명히 글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의도하는 거니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분량 맞춰주시고 출처 달아주시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교재에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재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학우님들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내면 바로 사이트나 이런 데서 문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답이 쫙 달리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AI를 혼용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AI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가 이순신 100위 정보를 냈다 그러면 100위 정보를 AI가 써주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나 파는 데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쪽수를 그대로 거기 사이트로 옮겨서 붙여 넣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쪽수가 혼재됩니다. 분명히 장이 있잖아요. 그럼 1장에서 된 문제가 100몇 쪽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 낸 문제가 10쪽에서 20쪽 이렇게 다 알고 다시는 경우가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쪽수에 그 내용이 없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한번 더 교재를 한번 봐보시고 교재 같은 경우는 구매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학우님들도 가끔씩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다 있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빌리셔가지고 한번 이게 어디 있는지 그 자리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찾으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AI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AI에 기댄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내가 워낙 좋아하는 주제여서 이순신의 백이종류 이순신을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순신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그래서 나타난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경우 근데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감점입니다. 네,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학기 때는 이런 문제를 드리는 이유가 1학기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철저히 요약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제가 이제 기말과제물로 드리는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글을 쓰게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말입니다. 기말. 예, 2학기가 아니라 기말과제물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 현장 실제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교재 전체를 읽고 나의 느낌을 교재에 근거해서 나의 느낌을 적어보는 것 아니면 교재에 근거해서 내가 가상으로 조선시대 사람이 된다는 거 이런 문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를 조금 두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중간 과제물로는 학우님께서 어떤 특정한 책, 이거는 제가 특정한 책을 교재로 정한 건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읽고 그거를 어떤 분량으로 요약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 그 다음에 기말 과제물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좀 긴 글 호흡으로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로 내가 그거를 글을 써보고 직접 가보고 내가 느낀 거를 근거를 삼아가지고 교재든 어떤 특정한 책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써보는 것 이렇게 제가 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과제물은 반드시 내 생각은 배제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교재 이외에 다른 참고문헌을 적거나 그러시는 거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재만을 보고 그 제가 드린 분량으로 그리고 규정 안에 글을 써주셔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입니다. 이 2학기에 이제 제 과목들은 많지는 않아요. 3개 정도가 있고 또 철학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 지시사항 보셨을 테지만
이제 몇 가지 주어진 강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일부를 골라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방금 이제 글을 읽고 요약한다라는 일의 취지에 대해서 남기현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붙이진 않을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점을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이것을 왜 배우고 있나라는 거를 생각지 않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의 종교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 강의 첫 부분에 나오다시피 종교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는 신학도 아니고요. 특정한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종교학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 문맹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혹은 내가 몸담지 않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또 다른 사람도 동시에 이해해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의의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편견 없이 또 선입견 없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무관하다고 여길지라도 사실은 무관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종교들에 대해서 핵심들을 잘 짚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의 종교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의 학습의 목표를 잘 달성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의 이해입니다. 이번에 중간과제물에서는 교재에 나오는 몇몇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어떤 답을 구한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잘 안 나온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재 연습 문제 정도는 그 정도를 바라진 않습니다. 이게 교재와 강의에서 잘 설명된 것들을 문제로 내는 거니까요. 풀이 과정과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잘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찾으실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과제물 샘플이라든가 아니면은 챗GPT, 제미나이 등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말아주는 그런 정답 같은 거는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아까 세계의 종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하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망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의 다른 철학의 정의들이 나오겠지만 공통된 것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다시 검토하고 성찰하고 숙고해가면서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통해서 얻어내는 답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하는 그런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외주를 준다. 그 다음에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돈을 내고 다운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옆에 하부가 애써서 작성한 그런 과제를 소주 한 잔과 돼지 껍데기와 이렇게 맞바꾼다. 이런 거는 우리의 생각을 외주를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은 그 외주 주신 행위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점수가 부분 점수조차 안 나오고 그냥 0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의도 받지 않겠습니다. 만일에 항의를 하신다면 저도 AI를 활용해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철학의 이해 과목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기 과목 중 하나인데요. 선생님의 이제 철학의 이해 과목에 대해서 그런 인기에 호응해서 혹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철학을 하는 건 사실 인기를 등지고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상업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답들을 자기들이 내려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나 혼자 내려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와 똑같은 답변을 내시는 분이 한 분 이상은 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지없이 표절 검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인간이나 영장류의 눈이 아니라 매의 눈을 하고 항상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도 한두 번 겪어본 일인데 본인이 직접 리포트를 먼저 과제물을 써서 상업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남들이 그걸 다운받을 때마다 자기한테 수익금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질이 조금 더 큽니다. 이거는 징계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세계 종교 예. 답안을 쓰실 때 어떤 한 분들은 혹시 뭐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런 쓰시는 경우도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진보성 선생님 잘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신앙이나 종교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죠. 종교에서 정상적인 종교라면 가르치는 내용들을 내가 잘 따라간다면은 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속된 어떤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하실 일이고 세계 종교 과목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종교적인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특히 어쨌든 종교적인 문맹 하니까 요즘 약간 시의성이 있는 그런. 그거는 인류가 이렇게 이 지구상에 있어온 이래로 항상 시의성이 있었어요. 네, 그럼 진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진보성입니다. 저는 이제 동양철학 산책입니다. 동양철학 산책은 문화경영학과 학부들은 출석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제는 출석 수업 과제로 나가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중문학과 하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교 TV를 이제 중문학과 학우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많이 보실 거라고 믿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제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맹자와 순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공자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철학 사상에서 이제 어떤 측면이 공자를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공자를 계승했다는 맹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공자의 철학 사상을 계승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자를 계승했다는 순자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공자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두 개를 모두 쓰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맹자와 순자를 두고 보통 이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해가지고 둘을 뭐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보통 보는, 뭐 이것과 저것의 뭐 대결 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뭐 검색해보면 또 그렇게 막 나와요. 네, 인터넷에.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본성에 대한 철학의 입장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됐는지, 그러니까 전국시대 중기를 살았던 맹자하고 전국시대 말기를 살았던 순자하고 왜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에 좀 주목을 하셔서 둘의 입장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더 자기의 생각이 좀 많이 투영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교재를 중심으로, 저도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를 이해한 자신의 글쓰기, 이거를 좀 잘 주로 볼 생각입니다. 평가에서. 그러니까 교재 자체를 뭐 아까 이제 남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재 요약, 이게 이제 중요한 평가의 주안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자기의 생각이 좀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맹자의 입장, 순자의 입장을 이제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교재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다만 교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그대로 갖다가 요약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글쓰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다른 책들을 좀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다가 참고문헌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적어놨습니다. 이제 따옴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각주 기능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시한 저자, 책, 출판사, 출판 연도, 몇 쪽 이런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출처를 달아주시면은 이게 뭐 표절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답을 그대로 이제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뭐 출처를 적을 수도 없고 교재 내용과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가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자와 장자를 보통 이제 굉장히 유사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장철학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출석 수업 나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노자는 그게 아니라 막 자연주의자고 생태주의자고 페미니스트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네요. 막 왜 통치술에 대한 책이라니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번역됐던 그러한 노자의 이미지는 내용들은 사실 자연주의에 친화된 그런 인물로 무의자연을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 무의자연이라는 말도 그렇죠? 굉장히 이제 당시 춘추전국 시대 정치적인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제출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황제의 통치술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장자하고 굉장히 다르죠. 장자는 변화, 자유, 정신적인 자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어떤 이제 관점의 이면 보이지 않았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달의 뒷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블로이드. 핑크플로이드. 그러게 너무 있던 노래 가사가 갑자기 머릿속에 찡하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노자와 장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책을 참고하게 되면은 또 참고 문헌을 사용하는 방법, 형식을 잘 지키셔가지고 자기 글로 이해한 것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도 보니까 요즘에 이제 AI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도 간단하게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말고 교재를 이해한 자신의 글쓰기로 작성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저도 이 같이 전공자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 저도 이제 생성형 AI를 좀 써볼 때도 있습니다. 발제문을 만들 때.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사용하되 다만 요거를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AI는 지식들을 자기 안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잘못해가지고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를 가공이 돼가지고 이제 세미나할 때 얘기하면은 뭐 다른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아니 진호성 선생은 AI 같아.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거 제가 뭔가 정확히 좀 알아보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보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힌 부분은 사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각색하는 데는 들어가는 시간이 새로운 글을 쓰는 것과 거의 비등합니다. 그 노력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작성하시는 학우 여러분들도 거의 노력의 그 시간, 투여량은 사실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뭐 좀 쉽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AI를 써야 된다, 쓰겠다 그런 생각은 좀 이제 접어두시고 필요한 어떤 방향성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전환해 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AI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정주영 선생님. 뭐 지금 진보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문과에 해당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교양 과목입니다. 그 취미와 예술, 뭐 우리과도 물론 해당이 되고 다른 아주 많은 과들이 같이 해당이 되는 과목인데요. 제 과목의 과제는 단순합니다. 그 주변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과 취미 활동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삶의 만족도랄지 또 시간 활용 방식이랄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런 주제를 이 과제물 주제로 내는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듯이 표절의 가능성을 가능한 줄이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미예술이라는 과목의 성격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취미예술 과목에서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취미예술은 한편으로 이 취미에 대한 이 바른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취미 활동을 잘 즐기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취미 활동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의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막 골머리를 썩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물을 작성하실 때도 별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과제물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물에서 뭐 여러분들이 참고문헌 같은 것들을 전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또는 자기 스스로 관찰하셔도 되죠. 이 다른 해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과거에 내가 취미생활이 없었는데 지금은 취미생활이 생겼다. 그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취미 활동을 했던 때와 안 했던 때의 차이 또는 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 주제도 생성의 AI 같은데 질문을 하게 되면 표준적인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 비교하는 이 두 사람이 실제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과정으로서 많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삶의 만족도라고 한다면 그냥 즐겁게 잘 살더라 좀 잘 못 살더라 뭐 이런 정도면 이제 표준적인 답안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관찰해 봤더니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삶을 즐기고 있다랄지 또는 즐기지 못하더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표준적인 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분명히 나가겠습니다만 이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목적이 이 표절을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뭐 이런 주제를 제가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제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생생한 관찰 기록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시대 예술산책 과목의 중간 과제물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과제는 AI를 활용하시기 어려운 정시현 선생님처럼 그런 과제인데 왜냐하면 직접 공연이나 전시나 축제를 관람하고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명시해 놓은 하나의 조건이 이번 학기 시작 이후에 관람한 공연, 전시나 축제를 보고 쓰셔야 된다라고 말을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 질의 중에 뭐 몇 달 전에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거를 써도 되냐? 아니면은 뭐 작년에 뭐 어떤 축제를 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과목명이 동시대 예술 산책이니까 최대한 많은 예술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려서 과제물을 핑계로라도 한 번쯤 공연이나 전시나 축제를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연이나 이런 전시 축제가
1년, 2년 만에도 좀 트렌드가 변하고 그러는 게 있어서 한번 정말 그 오늘 현재 가장 최신의 것을 한번 경험하고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칙이다 보니 기왕이면 정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학기 시작 이후에 관람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학우님들 편하게 작성하시라고 기승전결을 제 나름대로 6가지의 질문으로 쪼개서 이 관람하게 된 이유, 공연, 전시, 축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쉽거나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지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 이 공연과 전시 축제가 왜 오늘날 한국에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작품이, 그런 부분을 대답하시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 예술은 현재를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여기 대학로 극장 쿼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9월에 열리는 연극 작품의 이름이 엔드월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뭘 다루냐면 2021년에 평택항에서 이선호라는 어떤 청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뭐 산재라거나 노동 문제라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연극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오늘의 현재를 그대로 예술이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올해 작가상 전시가 열리는 중인데 거기에서도 언메이크랩이라는 2명의 아티스트 듀오가 주로 이제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재생산하는지를 자기들이 약간 트위스트하면서 보여주거든요. 뭐냐면 AI가 만들어 놓은 미술 작품이 얼마나 사실은 조악하고 그거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지를 자기들의 작품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이제 동시대를 잘 반영한 예술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한계로 직접 관람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또 친절하게 유튜브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희문이라는 경기민요 하시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감상문을 작성하셔도 되니까 이것도 이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제 계속 누누이 저희 학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걸 나의 언어로 적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걸 너무 과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요새 어떤 예술 작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평상시엔 그냥 좀 수동적으로 바라봤다면 이번 질문들에 답하면서 계속 예술 작품에 어떤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비판적인 감상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좋은 점수를 드리니까 부담 갖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의 중간 과제물은 딱 이제 한 과목 제3세계 역사 문화입니다. 저입 다 왜 물어요. 항상 벽에를 갖고 오세요? 네, 책 잘 나오죠? 나중에 네. 그러면 현역만 네, 여러 선생님들의 약간 경악과 충격 속에서 생각하게 됐는데, 이번에 어떤 걸, 사실 저의 먼저 고백을 하자면은 제3세기 역사 문화 과목 같은 경우는 교재가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고, 이제 많이 좀 개편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과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약간 순서가 밀린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만큼 과제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시의성 있고 현재성 있는 최근의 논의들을 좀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뭘 할까 하다가, 어쨌든 최근에 가령 제3세계란 말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서방세계 혹은 이제 동아시아라 국한되지 않는 세계를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령 뭐 이제 가자지구에서의 학살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서방세계 혹은 그것들의 흔적들과 다른 세계가 사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몇십 년 전부터 중요했고, 사실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번에 약간 컨셉을 잡은 것들은 내공모두 공통적으로 이른바 서구의 제국들과, 그러니까 이런 혹은 우리가 제3세계 혹은 이제 동아시아도 서구도 아닌 그런 다른 종류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것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떤 식으로, 특히 현대 20세기, 19세기나 20세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책들로 한번 전체 코스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 4권인데, 첫 번째는 그것도 번역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영국과 이슬람이라고 해서 뭐
원제가 622년부터 현재까지, 번역은 이제 이슬람 원년부터 현재까지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슬람사 같은 경우나 혹은 아랍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다른 과목들 혹은 이 과목에서 읽기 자료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영국과 이슬람, 어쨌든 영국이라는 18세기 이후부터 이른바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을 했고, 지금은 제국의 자리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동시에 영국 내에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비영국에서 온, 비서구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득한 그런 세계가 된 그런 종류의 이제 나라와 이슬람이라는 것들이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왔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고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했는가, 이것들을 약간 좀 한눈에 보기 좀 좋은 책이라서 이제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제 과제가 기본적인 요약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제가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고 그냥 책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책은 사실 D라고 넘어오긴 한데, 이제 예전에 다른 과목에서 제가 넣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아시아 1945, 1990, 그래서 부제가 서구의 번영 아래 전쟁과 폭력을 물든입니다. 뭐 원제는 냉전의 이제 킬링필드, 장기 평화를 다시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냉전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혹은 이제 서방 세계와 이런 뭐 공산권의 체제 대결이잖아요. 근데 한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에는 이제 좀 이런 논의가 비교적 근래에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냉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21세기부터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양쪽이 잡히지 않는 혹은 양세력이 주로 직접적인 충돌의 대상을 삼았던, 특히 약간 이제 아시아, 뭐 어떻게 보면 한국도 포함해서 아시아 세계라든가 이런 다른 세계들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냉전이라는 것을 미국과 혹은 서방 세계와 그다음에 공산권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보는 대신에 이 양세력들이 실제 충돌했던 그런 지점들로 가보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갖다 발굴하는 게 최근에 이제 냉전사에서, 저도 21세기 이후의 냉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945년,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90년 소비에트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날 때까지 45년간 특히 아시아, 동북아시아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 같은 것들 포함하라든가 중동 지역 같은 것들 포함한 그 넓은 범위의 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의 전개들이 구체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량이 상당히 두꺼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독서 요금, 과제 요금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게 해서 좀 약간 분량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한 70초 정도의 서론이 1장으로 존재를 하고요. 서론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이 본문이 그게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시간 순에 따라서 1부가 1945년부터 10년까지 중국부터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인도, 차이나까지 가는 이제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 제 2부가 64년 이제 베트남 전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캄보디아까지 쭉 가는 79년까지 얘기를 다루고, 마지막 3부가 75년부터 90년까지 레바논, 이란,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다루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 구성마다 약간 분량도 좀 다르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께서 물론 다 읽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나 부담이 같은 것들이 좀 없으시고 약간 부담 되시는 분들은 그 세 파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읽어보셔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고른 책은 나온 지 그렇게 이제 한국어로 나온 건 이제 2020년에 나왔는데, 책 자체의 관점은 따끈따끈합니다. 이제 미국 제국의 연대기라고 뭐 한국어 번역자는 붙어 있고, 뭐 전쟁 전략 은밀학장에 대하여인데, 영어 원제는 How to Hide an Empire, 제국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그래서 The History of the Greater United States, 미국이 아니라 더 큰 대미국이죠. 이때 대는 뭐 위대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북미에서 있는 그런 미국만 아니라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국처럼 그냥 인도를 집어삼키는 식의 식민지가 아니라 어떻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다양한 식민지를 구축했고, 그런 이제 큰 제국을 갖다가 어떻게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혹은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했고, 거기서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겪었는가를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다 있어 싶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저자도 굉장히 약간 때로는 유쾌하게 시니컬한 필치로 글을 쓰고, 굉장히 우리가 모르던 것과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은 종류의 에피소드들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특히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라든가 쿠바 같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역에 미국이 어떤 식의
이제 식민지 개척들을 갖다가 수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실효적인 지배를 했으며 거기서 어떤 종류의 충돌을 겪었는가를 소개하는 게 그 일부의 내용이고요. 2부 같은 경우는 특히 전쟁 이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대전으로 세계 제국을 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영토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주권을 침탈하거나 이런 것들 대신에 어떻게 기지 같은 것들 만들어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제국을 만들게 되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좀 다양한 화학적 혁명이라든가 과학기술 발달 같은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들을 한번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어쨌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미국이 어쨌든 한국사를 이해할 때 혹은 현대 세계사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국가인 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인 건 맞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좁은 측면들이 있고, 심지어는 미국인들 자신들도 이 책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만 미국인 자신들도 푸에르토리코라든가 필리핀 같은 것들에서 미국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런 형태의 편견 혹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사실 이 책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작게는 미국,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근현대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제국과 그런 제국과 마주치는 그런 종류의 다른 세계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다양하고 복잡한 접점이 있었는가를 보시는 데 있어 이제 좀 흥미진진한 독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넷 중에서 가장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알제리 전쟁 1954년부터 62년까지, 그리고 부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로 독특한 면이 있는 책인데, 가령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책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큰 스코프를 잡고 거기서 저 앞에 말씀드린 임머바르의 그 제국의 이제 미국 사회 같은 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쭉 오는 종류의 꽤 긴 시기의 제국사를 다룬다고 하면은 이 책은 딱 알제리 전쟁, 즉 프랑스의 식민지배로부터 알제리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전쟁이라는 그 8년, 물론 실제 내용은 조금 더 길긴 합니다만 그 정도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대신에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좁은 시기와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게 뭐 어렵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주 디테일한 사실들을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다만 보통 이렇게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제국과 그리고 이제 비제국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국의 경계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흐릿하게 꼭 때로는 점선처럼 있고 때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사처럼 뭐 전투 어떻게 전개됐고 뭐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 부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알제리 전쟁 자체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알제리 전쟁이 있던 그 시기 동안 프랑스와 또 이제 식민지 알제리에 있던 다양한 지식인이라든가 언론인, 출판, 학생 같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다양한 글을 썼고 지적인 활동을 했고 선전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투에서 어떻게 개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는,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을 다룬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뒷부분에 연표 같은 것들을 미리 보지 않고 보면은 너무 다양한 사건들이 지도가 그려진다기보다는 따삭 내 눈앞에 닥쳐오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긴 한데, 대신에 저자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쓴 책이라서 이게 뭐랄까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저는 앞에 썼던 말씀드린 다른 책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좀 감동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자의 독특한 글쓰기 문체 스타일도 좀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약간 정말 거리가 없진 않지만 거리를 두는 형태의 우리가 학문적인 역사와 약간 다른 형태에서 분명 그런 종류의 기준을 따르면서도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세계와 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을 담겨있는 책이라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약간 분량이 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좀 내 몸에서 좀 울림 같은 것들을 찾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좀 같이 읽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과제의 큰 컨셉과 어떤 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뭐 기본 내용은 쉽습니다. 이 4권 책 중에서 한 권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그러니까 꼭 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무슨 내용인데 내가 특히 관심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잘 짚어서 요약을 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이제 5,000자에서 6,000자 사이라고 제가 친절하게 글자 크기 11, 180 기준으로 해서 A4 3.5에서 4쪽짜리 정도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분량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사실 분량은 오히려 책의 두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약간 더 길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너무 적게 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내는 모든 과제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약과 자기 생각을 쓰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단순한 패턴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두뇌로 작동하고 이른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또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해서 잘 트레이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절이랑 A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제가 매번 영상에서 표절이나 AI 사용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사용 같은 것들을 하시다가 걸리면 훅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매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지금까지 보면은 한 10% 정도는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는 10% 정도에 해당되는 학우님들은 무조건 5점 미만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관청을 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사전에 고지했고 경고했던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특히 AI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써도 모르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걸릴 사람은 걸리고,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 받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있고, 뭐 당연히 좋은 학점을 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역량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요약이라든가 글 쓰는 게 뭐 달리기로 치면 뭐 5km 러닝을 좀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를 쓰는 거는 그냥 차를 타고 갔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5km 러닝을 하는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서는 50바퀴 돈다고 해봤자 내 다리 근육이라든가 내 신체적 능력 같은 경우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뭐 발목이 약간 관절에 좋아질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AI의 생성형 AI에 의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자동차를 좀 탄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나의 정신적인 능력이 거기에 점점 의지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약간 퇴화하게 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런 유혹을 다 떨쳐내시고 한번 내가 내 머리를 좀 써보자, 내 머리의 근육을 좀 돌려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과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이제 과제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책을 갖다가 검토하고 계시느라고 정신 없으시군요. 독서사명에 빠졌어요. 네, 어쨌든 저희 벌써 저희가 이제 문교 TV를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20분 못 가는 시간이 지났는데, 항상 저희도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 저도 마감 있는 원고를 쓸 때 늘 처음에 글 쓸 때까지가 제일 괴롭습니다. 생각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감 닥쳐오고 있어 생각하면서도 늘 고민이 많은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학우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과제물에 진입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과 분노, 괴로움, 후회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시작하면은 반은 해결된 것이고, 그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과제는 끝나고 여러분의 이제 학기도 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학기도 끝나고 그 학기 끝나 있을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랄까요, 소정에 원하시던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원하시는 것들을 다시 이제 얻는 순간이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교TV 중간 과제물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선생님들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너무 길었죠? 네, 그러면은 편집을 잘 해주셔서 이제 저희 교수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기 좋은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여기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